자, 3회차죠. 41번부터 보죠. 41번.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되죠. 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행위면 이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2번 보시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그렇죠.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다. 이거 옳죠. 물론 1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은 틀린 거죠.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하겠죠? 자, 4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4번 보시죠.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했는데 보통요. 내용 증명 우편물과 그 다음에 등기 우편요. 이 두 개는 특별히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43번. 갑은 강제병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했었죠. 자, 통모라는 것은 우리 민법의 통정, 여기에 해당되네요. 통정에 해당되면 허위 표시에 해당되죠. 따라서 민법 108조에 의하여 이 표시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못 취득할 것이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을 설정해 주면서 금을 차용하였다 라고 하면 이렇게 모습이 되겠죠. 을에게 자기 소유권을 매매를 가장하여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등기를 넘겼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저당권을 병한테 이렇게 설정했고 이때 병은 선의의 저당권자네. 그죠? 모르고 했으니까 이 가장 매매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병 이렇게 하면 벌써 얘는 뭐예요? 저당권은 취득하여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갑은 을한테 이 등기를 말소시켰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회복하더라도 여기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는데 5번 지문 보시죠.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니죠.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한 경우죠. 이 저당권을 실행했다. 경매. 경매하면 여기에 경락자가 소유권 취득하겠죠. 매수인이. 그죠? 여기에 소유권 넘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에 잔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가장매매했으니까 갑의 소유권을 이렇게 처분해서 경락 있는 소유권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호되죠. 왜 보호되냐면 이 저당권은 유효한 저당권이잖아요. 유효한. 보호되죠. 선의자니까. 따라서 이 경매는 적법하고 적법하니까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취득하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소유권도 없는 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경매처분함으로 경매처분을 통해서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이죠. 따라서 이때 자기가 소유권 상실한 만큼 을한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야겠죠. 이게 인정된다. 그죠? 자, 그래서 43번은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4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2번 질문을 보시면 되겠네요.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A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했는데 A는 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인데 자기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것이죠.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복인권을 했다. 복인권을 행사했다면 이때 이 복인권의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것은 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 따릅니다.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과실 책임.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4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은 했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여기서 유효로 확정된다라는 것은 허가처분을 받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 중에요. 자, 이런 것을 한번 볼까요? 불허가처분이 되면 무효가 되니까 1번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토지 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지정 해제가 되는 즉시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46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판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 거기에는 1번입니다. 그죠? 1번. 공무원 갑은 그 비위 사실이 발각되자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관청의 회의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때 공무원의 행위죠. 공무원의 행위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같은 행정법이 적용돼야 할 영역이죠. 공무원, 국가공무원이면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행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 행정법에는 민법 107조, 민법 107조부터 110조 이 규정은 여기에 적용될 수가 없죠. 비진입 표시에 적용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4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5번 보시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일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모든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하면 그 대리인은 대금을 얼마로 할까 정할 수 있죠. 또 중도금 언제 받을까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대금을 상대방 매수인이 돌려주면 이행하면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죠. 대금 수령 권한. 그 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한 날짜에 받을 수 있는데 수령할 권한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말이죠.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달라 그러네요. 그러면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도 이행기 기일이 이 연기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포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임의 대리권이 보유할 수 없습니다. 법률관계가 성립했는 것을 임의적으로 없앤다든가 또는 없애는데 동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 해제는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본인의 수권에 있어야 돼. 본인의 수권이 요구된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 취소권 행사나 해제권 행사. 자, 48번.
법률 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써냈네요. 자, 거기서는 5번 보시면 되겠네요.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판례예요. 자, 불확정 기한,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이 도래한 거로 한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면 첫 번째 사실이 발생하면 이때 기한이 도래한다. 이 원칙이죠. 뿐만 아니라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실 발생의 불가능 이거죠. 사실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때도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거기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일 때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장래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 3번에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당해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겠다. 자, 49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네요. 자, 2번 보시죠. 2번.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자, 무권대리인이요. 무권대리행위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이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인이기 때문에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무권대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상속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때문에 발생한 본인의 권리인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도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한테 상속이 됩니다. 이때 그 무권대리인이 상속받은 추인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절권 행사는 안 된다. 그죠? 무권대리인의 거절권 행사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바로 시인이 측에 반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금반은 원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거절권 행사는.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네요. 49번. 그래서 2번이 맞죠?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 행위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50번.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법정 추인 사유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예 6가지죠. 이행을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 6번째 강제 집행. 그렇죠? 그 중에 이행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 이 두 개는요, 반드시 이 두 개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양도한 때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2번 50번에 2번
취소권자가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니까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이거죠. 이행 청구를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서 청구하니까 그 청구를 받은 때에 됐으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51번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거기에 4번의 물권 법정주의 내용은 종류의 강제와 내용의 강제를 의미합니다. 4번 지문. 이게 바로 우리 민법 185조에 근거한 해석이죠. 이걸 위반하면 무효가 되죠. 자, 2번 보시죠.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했는데 물권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물권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여기에 물권이 성립해요. 여기에 현재 존재해야 되고요. 그 물건은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5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현재의 소유권자가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됐을 때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당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3번 보시죠. 침해당한 물권자는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이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이 사람은 고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고요.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죠. 그래서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이든 간접 점유자이든 다 인정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유자여야 되지만 보호조자는 또 안 되죠. 보호조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안 돼요.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이 물권 청구는 이런 내용이 되지만 만약에 이 소유권자가 자기가 소유권 침해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요. 이렇게 이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때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했어야 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 언제나 상대방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물권 청구권은 고의 과실 불문하고 상대방한테 야, 반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그 상대방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은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하면 안 되지요. 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52번에는 3번이 틀렸네요. 그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거기에서 5번 지문 보세요. 자신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그래도 뭐예요? 고의 과실 불문하니까 좌우지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요. 53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여기는 1번 보시죠.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에 법인에 기속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48조 1항에 의하여 출연재산에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자 1번요. 재단법인의 재산이 출연자로부터 재단법인한테 언제 소유권 기속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요. 재산을, 부동산을 출연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재단법인에 여기에 출연자의 소유권이 이렇게 출연할 거 아닙니까? 출연행위. 이걸 통해서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되는 시점은 언제냐? 요거는요, 요 법인의 재단법인이 성립하는 때, 성립 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돼요. 이 말은 의미가 어떤 거죠? 186조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말하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설립 등기만 하면, 그렇죠? 법인의 설립 등기만 하면, 법인이 성립하기만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이 재단법인의 소유로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곧 18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를 재단법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속인 것처럼죠. 자, 그런데 이 재단법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설립자가 아니라 제3자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나 이 법인의 소유권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이다. 이게 판례 태도란 거죠. 따라서 이때 여기에 있는 재단법인은 소유권 등기를 갖추지 않는 동안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53번은 1번이 잘못되었네요. 1번. 자, 54번.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라는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있는데 이건 5번이죠.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이 갖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전제로 해서 이 우선 변제 효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요. 그 물상대위성 때문에 이 담보물권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권리를. 이때 물상대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건의 가치 변형되어 있는 그 권리 자체를 이 압류를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급 인도하기 전에. 그래서 지급 인도되기 전에 압류가 되어야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54번은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54번은 5번.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상 대위성이라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 성질을 인정한다. 자, 그다음 55번.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4번을 보시죠. 4번이 잘못 설명되어 있네요. 4번.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그러면 저당권에 앞서는 전세권은 존속하죠. 전세권이 설정된 뒤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저당권에 이게 당해 목적물의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그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는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겠죠. 소멸한다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4번이 틀린 거죠. 전세권 소멸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56번. 어느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A, B, C 3인이 공유하고 있는데 A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그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위 3인의 지분의 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 중 타당치 않는 것은 했는데 나머지 질문은 다 옳은데요. 5번 질문 한번 보실래요? 5번. 자, B는 A가 마음대로 건물을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했어요. A가. 이때 B는 단독으로 A에게 공유물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A가 공유물인 토지와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중이라면, 자, 이런 경우는요, 다른 공유자 B, C는 자기 지분권 침해당하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지분권의 침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게요. 그러면 당연히 B는 자기 지분권을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당의 공유물 전부, C도 마찬가지죠. 자기 지분권이 배타로 침해당하고 있죠. A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B나 C는 각자는 당의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있는데요. 자기 지분권 자체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B도 C도 각각 자기의 지분권에 대해서 당의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판례이기도 하고, 이렇게 공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바로 B와 C의 보존 행위로서의 성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판례 태도죠. 자, 57번. 다음은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는 5번 지문이 잘못됐네요. 5번.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되는데, 이런 강행 규정이므로 임차인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이 최단 존속기간요, 최단기간 보호, 2년의 보호는 보호하는 규정, 이것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만약에 자기들이 기간 약정을 했는데 만약에 1년으로 기간 약정했네요. 약정을 1년 약정했다라고 하면 여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2년을 무조건 보호해라는 이 규정은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때는 무효라는 뜻이죠. 그래서 1년 약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1년 기간의 만료, 1년의 만료 주장을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나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데 임대인은 1년에 만료되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나가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임대인이 주장할 때는 2년을 그냥 보장해 줘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나 임차인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1년이 기간 만료됐으니 나 나가겠습니다. 이사 나가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사 나갈 테니까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하는 게 정당해요. 기간이 만료됐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이해해 두시자. 57번 문제요. 자, 그 다음에 58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점유에 관해서 옳은 것. 4번 볼까요?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임을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 점유죠. 즉 이걸 뭐라 하냐면 매도인의 점유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매수인한테로부터 대금을 받았는데 아직 매도인이 당의 목적물,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타주 점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반대로요. 매수인의 점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점유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았지만 대금을 다 매도인한테 주고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한테로 인도받았단 말이죠. 매수인이. 그렇다면 이때 매수인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았지만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자주 점유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58번은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1번에 점유 보조자 그리고 직접 점유자에게는 자력 구제권이 인정되죠. 그러나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자이지만 자력 구제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죠.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는 유치물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이때는 점유자로서 1년 내에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유치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따라서 2번 지문을 조심해서 봐두셔야겠습니다. 2번, 특히 2번요. 자, 59번. 다음 중 주택 임대차익은 판례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2번 지문 보시죠. 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때부터 그 당일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 판례가 그때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그 판례 전체 취지로 보면 그 전차인이 적법 전차인 이게 임대인의 동의 받았다는 거죠. 동의하에 전차받은 전대차 한 경우를 말해요. 이 적법 전차인의 주택을 인도받고 이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갖추면 이렇게 갖추면 그 다음 날로부터 이거 중요해요. 이거 갖춘 다음 날로부터 임차인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긴다. 요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대항력이에요? 임차인의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전차인의 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임차인의 임차권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길 이렇게. 이거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네요. 거기 1번이네요. 무권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자, 1번에 무권 대리 행위 자체가 뭐예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행위잖아요. 무효행위예요. 무효행위. 자, 여기에 우리는 선의취득의 요건에 보시면 선의취득의 요건에는 거기 네 번째 요건 있죠. 네 번째 요건 뭐였어요? 거래행위는 유효해야 한다 이랬죠. 거래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유효한 법률행위일까? 근데 이게 무권대리 행위로서 상대방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그러면 상대방은 무권대리를 통해서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취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바로 선의취득이 되기 위한 요건에서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거래행위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 자체는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요 요건 때문에 그래요. 요건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60번에는 1번이 옳은 것이네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죠? 이게 옳은 지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공부를 쭉 해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취도 안 된다. 무권대리행위는. 자, 2번에요. 무효의 매매에 기하여 동산을 점유한 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취득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요. 무효의 매매 계약에서 양수받은 사람이 다시 매도했을 때는 그 매수인은 소유권 없는 사람이잖아요. 매도인, 양도인 입장에서는. 그죠? 양도인은 소유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도인의 무권리자로서 타인에게 처분했다 하면 그 타인 제3자, 이 사람은 평온년 선의 무과실로 거래행위를 통해서 당의 목적을 인도받았다면 선의취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2번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해야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해야죠. 그 다음에 3번에 타인 소유 동산을 무주의 동산으로 오신하고 점유를 개시한 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무주의 동산을 오신하고 점유를 개시한 자라 하더라도 이것이요, 이게 타인 소유 동산을 무주의 동산을 오신하고 점유를 개시한 자는 점유가요, 자주 점유여야 가능하죠. 그리고 이때는 거래행위가 없으니까 선의취득이 될 수 없죠. 무주물 선점은 선점의 요건에 의해서 가능할지언정 동산의 선의취득 자체는 안 되죠. 왜? 선점이란 것은 거래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도 선의취득이 안 돼요. 4번은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아예 우리 통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와 함께.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통설 판례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거기 5번에요. 선박은 선의취득 대상 될 수 없죠. 왜? 선박은 바로 동산은 동산인데 등기로 공시하는 것이거든요. 소유권을 등기로 공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취득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선의취득 요건에서요,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해야 돼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에 한해서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그죠? 동산이지만 이렇게 제외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회분 일단 20문제 먼저 풀었네요. 또 나머지 또 20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풀게요. 자, 고생했습니다.